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만사 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날을 맞아서 장기표 신문명연구원 대표님 모시고 올 한 해 전국의 앞날을 전망하는 특별 대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아이고, 예. 이렇게 설날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 설날 우리 저 고영신 TV 시청자 여러분께 또 설 인사도 좀 드리고 또 이 전국 상황과 관련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장 대표님 수요일마다 예. 지금 문재인 퇴진 규탄 국민대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잘 돼가 갑니까? 지난번 첫 번째는 아주 성황을 이룬 것까지는 제가 예. 이렇게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지난주는 어떻게 됐나 예. 궁금해서요. 그 뭐 설날 이제 이런 말씀 드려서 뭐 합니다만 또 우리가 우리 많은 국민들은 정말 금년도에는 정말 새해는 좀 살기 좋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예.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 문재인 정부는 정말 이 거꾸로 가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낙담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우리 금년도에는 반드시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고 국민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우리 고박사님 말씀대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맨션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 권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데는 그동안에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해왔는데 그 집회는 굉장한 성과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또 한계도 있어서 저희가 수요일날 오후 3시에 집회를 하는데 특히 이렇게 수요일날 하게 된 것은 이 젊은 학생들과 또 이 지식인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대회가 성황리에 계속되고 있다는 참 다행이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설 밥상 예. 민심이 뭐냐 이런 게 늘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또 언론에서도 예. 설 민심 또 예. 이렇게 설 끝나고 나면은 민심이 어떻더라 이런 보도들이 아주 줄줄이 예.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번 설 민심의 밥상에 오르는 화제거리는 하나는 뭐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이 가장 그래도 관심사겠고요. 또 지역에 지금 출마자 또 예비 후보들도 등록해서 지금 한참 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 민심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아무래도요 이 설에 모이면 뭐 총선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총선 이전에 이 어제 그제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했는데 이 언론에서는 대학살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지난 얘기도 뭐 1월 설에 예.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화제죠. 지난 1월 8일 날 그 검찰 1.8 대학살을 했는데 예. 어제는 23일이죠. 예. 아마 1, 2, 3 대학살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학살로는 안 하고 소학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검사장 큰 사람들 쳤고 이번에는 중간급제에서 소학살이다. 뭐 그렇게 해도 되겠네. 아니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어제 이 검찰 인사는 그야말로 지금요 권력의 이 핵심 청와대 관계자들 청와대가 지금 가히 지금 범죄의 소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데 그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말하면 서울시 1, 2, 3 차장검사를 전부 다 좌천을 해버렸어요. 하방을 시키죠. 지방으로 다 쫓아내버렸어요. 지방이지만 지청장, 예. 지청이라는 데는 그 조그마한 데.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건 파렴치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그 수사 지휘자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다 쫓아보내버리고 그것도 또 문제지만
얼마 전에 지금 저 서울지검장 이성윤 지검장 이성윤이죠. 지검장 임명을 했으니까. 예. 근데 이성윤 지검장은 최광욱이라고 있습니다. 최광욱. 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비서관이죠. 이 사람이 그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 그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인턴 발급했죠. 증명서 발급해가지고 이 기소가 되게 생겼는데 이 기소를 저 수사 검사들이 기소를 해야 된다고 기소장을 서울지검장한테 이성윤 지검장한테 아무리 올려도 안 하는 거예요.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래 깔아뭉개고 퇴근해버리고 퇴근하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지검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당신 그래 하느냐 그 결재해가지고 기소하도록 하라 세 번이나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항명입니다. 항명이죠. 검사 동일체의 원리에 따라서 검찰은 상급자의 지위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쫙 예. 이렇게 체제가 갖춰준 예, 게 그렇죠. 검찰 조직 그게 동일체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 법무부에서는 거꾸로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렇답니다. 이게 지금 이 강국인가 그 사람 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왜 부당하냐면 최강욱이 하나는 왜 부당하냐면 지검장 결재가 없었고 또 하나는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즉 간접 수사 서류 수사한 데 기초해서 기소했다고 이걸 부당하다거든요. 그런데 부르면 와야지. 그러니까 부르면 와야 되는데 소환을 몇 번이나 했는데 소환에 불응했어요. 오지도 않았죠. 그 소환에 불응하니까 부득이하게 직접 수사는 안 하고 그걸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안 하고 기소한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최강욱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소환을 했는데도 안 하고. 그러면 세상에 원며 일체 소환에 불응 안 하고 할 수 없어서 직접 수사 안 하고 기소하면 그건 불법적인 기소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청와대는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아마 쓸 때 국민적인 분노를 저는 불러일으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밥상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게 관심사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뭐 지역에서 어떤 정치인들이 움직인다든가 또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추미애가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대학살 어떻게 보면 정권 방탄 인사를 한 거예요. 뭐 방탄국회는 들어봤지만 막 이거 방탄 인사를 막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네. 방탄 인사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보고 결국 서울 민심이 그게 이제 사회로 총선으로 독발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요, 안 되면 이 소용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검찰 인사를 하나 잘못한 게 아니고 권력형 부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 수사 검사들을 쫓아낸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권력형 부패 아닙니까? 이걸 막은 겁니다. 여기다가 또요, 이 울산시장 이 부정선거는 이는 진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어요. 그 말하자면 송 시장이 문재인 씨하고 굉장히 가깝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정도가 아니죠. 그냥 뭐 형 동생 하는 사이고 뭐 40년 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수사하는 검사를요 쫓아내 버리니 그래서 저는 이러한 행위는 정말 국민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검찰 인사한 거 이것은 단순히 자기네들 권력의 핵심을 수사하는 검찰을 말하는 다른 데로 좌천시킨 이 불법적인 부당한 것만이 아니라 왜 또 이 불법적이냐 하면요 필수 직무 기관이 있어요. 필수. 그러니까 1년 안에는 인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6개월 됐죠. 이제 지난해 8월에 했으니까. 8월에 했으니까 6개월밖에 안 됐어도 이는 이 필수 직무 기관이 차지 안 한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도 불법인데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제가 정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 오만한 이런 이 인사는
아까도 정말 이 방탄, 이 방범이죠, 방범. 네. 이 방범, 이 인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야 됩니다. 저희는 바로 그것 때문에 광화문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동아면시점 앞에서 막가파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 권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29일 날도 이 집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서울 민심을 통해서 그런 분노가 4.15 총선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물론 뭐 우리 정기표 대표님이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제 정당들이 그렇게 광화문에서 또 뭐 세종로 일대에서 여러 가지 시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당이 심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정당들이 사실상 설이 끝나면,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선거 전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각 당들이 지금 선두고 이미 뭐 있는 상황인데, 한국당은 지금 가장 관심사는 보수, 말하자면 빅텐트, 보수 대통합, 뭐 빅텐트든 대통합이든 거기에 지금 최대 관심을 말하자면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그 참여하고 계시는 제가 이 보수 아니 혁신통합위원회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요. 그 혁신과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는 이제 이 자유한국당, 또 새로운 보수당, 또 시민, 또 전진 4.0이라고 이현주 의원, 또 저희가 하는 국민의 소리당 창당준비위원회, 또 시민단체 등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수통합연대인가 이재호 전 의원이 하고 있는 거기도 거기서 이제 이 보수 혁신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었죠. 다 참여했는데 그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도 참여해서 뭘 결의했느냐면 통합신당을 결성하기로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렇죠. 즉 한국당, 또 새보수당, 시민단체 등등 군소 또 야당들 다 합해가지고 통합신당을 결성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새보수당에서 자꾸만 무슨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한국당하고 지금 별도로 지금 뭘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다는 말이 있고, 또 한국당도 그렇게 했으면 통합신당이 결성된 다음에 공관위원, 공천관리위원을 임명하는 게 옳은데 또 미리 또 임명한 문제도 있고, 또 이 새보수당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우리는 이 통합보다는 선거연합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투트랙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본래 합의사항을 위배하는 겁니다. 통합신당을 결성하기로 한 거였어요. 위배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제 아침에 이 중도 보수 신당, 보수 통합을 위한 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그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의 공관위원 임명, 또 새보수당의 선거연합 이런 문제를 좀 옳지 않다, 합의를 한 사항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이걸 지적을 하면서, 그러지 말고 통합신당에서 다 보수 세력이 전부 다 중도 보수 세력이 다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촉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15일이면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시간이 없죠. 빨리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설 연휴 끝나면 바로 1월 말입니다. 2월 15일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당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시간이 넉넉할 때는 다 합의하고 착착착 거기에 시스템에 맞춰서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면서 또 거기에 또 통합 협통에서 또 그 협통에는 협통이대로 틀을 갖춰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월 4일날 그 협통위를 통합신당을 출범하게 했거든요. 장준위를 만들기 위해서 빠른 시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두 당이 통합하면
그 지지할 것이 얼마냐. 지지율이 오히려 각 당으로 있을 때보다 더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 즉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만으로는 국민에게 말하면 새로운 희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혁신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시민사회단체의 말하면 주장이나 또 세력도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당, 새보수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도 그렇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러면서 그 새로운 모습을 빨리 보여주려면은 역시 새로운 모습의 가장 핵심은 우선 정강 정책도 고치고 뭐 어찌고 세단장도 하고 뭐 간판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가는 거예요. 예. 지금 물갈이뿐만 아니라 전에 말씀하신 대로 판을 완전히 가르라는 거예요. 예. 국민들은.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김영호 예. 공관위원장을 일단 한국당에서는 선임을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분이다. 좋은 분을 새보수당 쪽에서도 그런 것 같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만하면은 과거 김종인 뭐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능가할 정도 분 아니냐. 그리고 그분도 지금 이 얘기를 하더구만. 황교안이고 누구고 터치하지 말라. 우리가 아주 그냥 이건 우리 목숨을 걸고 혁신을 하겠다. 그거 잘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 두 당만 가지고는 이 정치라는 건 상당히 이미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미지라는 건 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당 통합만으로 거기서 뭐 물론 사람을 간다는 게 또 그것도 뭐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희망을 주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민사회단체 다른 쪽에서도 결합될 필요가 있고 또 그걸 또 인정을 다 했죠. 그렇죠. 그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협통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통위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지켜야지. 우선 당장은 뭐 황교안 대표로서는 설 밥상에 뭔가 좀 통합이 진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좀 서두른 감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한국당, 새보수당 지금 협통위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시민사회단체 가급적이면 안철수까지. 저는 뭐 안철수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큰 틀을 만들어가는 저는 그걸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당으로서도 말하면 이 승리하려 그러면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으로서도 선거 질랑은 모르는데 이기려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될 겁니다. 한국당에 있는 기존 맨파워만 가지고 그 공천해갖고 되겠습니까? 물론 물갈이를 하려면 거기에 상응한 만한 좋은 인재들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당에 지금 당협위원장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원외에 그러자면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쪽에서 수혈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드러내놓고 따지고 보면 지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분이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 좀 그냥 좀 뭐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 쪽의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추천해서 얼만큼 넣느냐 이건 뭐 정치 현실이거든요.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지분 문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분이 나쁜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걸 바꾸려 그러면은 그게 지분이지.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물갈이 하려면은 각계에서 사람을 모아야 하고 그러면 각 그런 제 정파 사회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우리는 넣었으면 좋겠다. 그게 다 그래서 그 공관위에서 공정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또 그 뭐 어떤 경선 규칙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규칙에 따라서 사람을 고르면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한 7명 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라든가 조희진 전 검사장 뭐 이런 지금 검사장인가요? 그런 분들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좀 합리적으로 선택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좀 물갈이도 되고 제 정당도 다 합류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 시민단체 협의회에서요. 저 연설회의에서 그분들의 저 김효 관관위원장의 훌륭한 점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 모든 것을 하는 데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관위에서 이렇게 어떤 신당 장당의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쪽 분들도 또 공관위로 모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신당의 공관위원으로 이제 변신을 해야겠죠. 그렇게 변신을 해야지. 근데 변신하지 안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쪽에다가 통보를 해야지.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한 데 대해서 그건 아마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야 시민단체에서는 별도의 말하면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정광훈 목사도 무슨 당 만든다고 하고 그렇게 또 나오고 뭐 그런 것 같던데요. 정광훈 목사는 본래 그 무슨 기독 자유당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본래. 근데 그것도 이 정부가 다 이렇게 통합이 돼야 되죠. 네. 이번에는 4.15 총선 때는 말하면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인 뜻을 구현하기 위한 정당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큰 대의보다는 각자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 이런 것들을 너무들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통합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의원들은 예. 당 소속은 대부분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은 내 집이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 한다. 안철수 보니까 이거 독자신당으로 가는데 나도 갖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니 이분도 그러니까 실컷 통합신당을 함께 만들기로 다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럼 놓고 뭐라 그러냐면 각자 정당을 두고 선거연합을 하는 것이 낫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씨는 근본적으로 이 통합에는 찬성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데 근데 또 문제는 뭐 이왕 말랐으니까 이런 데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황교안 대표가 너무 유승민 의원한테 끌려다닌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팔석이든 한석이든 통합을 하자 그러면 통합을 다 해야 되지. 그 유승민 씨가 제시한 뭐 통합 삼원청인가 하는 것도 그 뭐 그런 정도의 주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 탄핵에 뭐 강을 건너자 그러는데 탄핵 강 건너자는 말 자체가 탄핵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강을 어떻게 건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주장을 그것도 또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한국당에서. 그랬으면 그냥 통합했다고 응해야지. 그래 나면 또 나중에 또 뭐 그러니까요. 지금 하는 것을 그런 데 보면 대해서 유승민이든 누구든 간에 크게 대의 합의를 했으면 그게 따라가야 하는데 계속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이렇게 그러니까 책임이 흘러가면은 제가 볼 때는 4월 15일까지도 신당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 발목 잡는 사람도 문제지만 발목이 안 잡혀야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혁신통합 수준에서 지금 뭐 2월 중순까지 신당을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 과연 정강정책은 어떻게 할 건지 신당의 당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지도체제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선대위 체제로 가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 생각들이 좀 다를 거예요. 이 보수 쪽은 과거에는 뭐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뭐 분열해서 망한다는데 지금 보수는 세 사람만 모이면 세 사람이 각자 생각이 달라요. 여기에서도 이 보수 쪽에서도 자기들한테 각 그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다른 얘기하면 너희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뭐 하느냐 보수를 왜 하느냐 말도 못하게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좀 그게 아주 심합니다.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주 심.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들도요 전부 그 시청자들 구미에 맞춰서 방송들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이 볼 때는 야 이게 여론인가? 그런데 그 한 20% 갖고 성선에 이깁니까? 그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 뭉쳐야 한다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40% 50%가 돼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얘기를 듣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들도 조회수 늘리고 광고비 많이 받기 위해서 전부 거기에 맞는 영합하는 얘기를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참패다. 문재인 대통령은 팽당했다. 끝났다. 뭐 몇몇 유튜브들 그 끝났다는 얘기하면 벌써 지금 어디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가야 할 거예요. 근데 무엇이 끝났습니까?
그렇게 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튜브까지도 보면은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제대로 된 얘기들을 하고 제대로 된 얘기들을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갈라져 있으니까. 근데 이왕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 고박사께서 아주 정말 문재인 정부를 꺾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 이른바 이 우파, 보수 우파가 이 다음 세 가지 때문에 보수 우파가 굉장한 힘도 발휘하지만 이 다음 세 가지 때문에 보수 우파가 선거에 질 가능성도 지는 요인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입니다. 너무 가격하거든요. 저 국민 일반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주장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집회를 따로 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유튜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온갖 욕설을 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국민 일반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카톡 아닙니까? 예. 카톡도요 너무 심합니다. 사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뭐 저는 요즘 카톡 별로 안 봅니다. 카톡 안 보면 정치를 못 한다는데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상투적인 비난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정말 우리가 승리에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의 공감, 지지를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방금 그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언성이 높아졌는데 어쨌든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귀국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안철수까지도 성향 자체는 당신은 중도 보수 성향 아니냐, 또 이렇게 전체 반문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여기에 힘을 합치는 게 어떠냐 하지만 안철수의 행보는 좀 다른 것 같죠.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안철수 씨가 이제 뭐 한 2년 가까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저 외국에 있다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면 제 기대로는 왜 이분의 저 선거를 앞두고 지금 들어왔느냐, 이는 문재인 정권이 여러모로 나라를 거들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특히 4.15 총선에서 야권이 이기도록 하는데 나도 정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번에 기국했다. 나는 이게 제 일성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이게 또 야당이거든요. 이게 여당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당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집권세를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이 실용적 그 보수, 아주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그 한가한 말하면 어떤 때 만들어도 될 정당이라면 굳이 선거 때 들어올 필요가 없죠. 선거 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여당이 아니고 야당인 바에는 결국은 야권 분열에 기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점이 그 결과적으로 안철수 씨는 문재인 정권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왔는지 도움이 아니에요. 도움이. 의심할 만한 요소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또 이 자기가 뭐 지금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처럼 말했었는데 그 지금 바른미래당이 자기가 만든 정당 아닙니까? 근데 그 지금 바른미래당이 있는데 그 당에서 뭘 뭐 원혼을 해가지고 뭘 좀 당이 좀 어려움에 있으면 그걸 좀 뭐 잘 되게 좀 새로 한번 리모델링을 해보겠다든지 뭐 그래야 되지. 그 당이 있는 데 가서 딴 데 가서 또 당 만든다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거 말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안철수는 만약 반문, 문재인에 대한 비판적 정당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지금 바른미래당은 사포라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손아귀가. 아마 그 점에서 그건 같이 올 수 없죠. 뭔가 정리를 해야죠. 근데 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참 말이 좀 되겠네. 근데 이 양반은 와가지고 통합보다는 혁신이다. 여의도 정풍운동 온다. 지금 이 얘기하고 돌아다니는데 혁신을 지금 오늘 내일 해갖고 됩니까? 새정치 한다는 사람이 언제 새정치를 얘기했습니까? 그걸 또 오겠다는 거예요. 그거 실패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새정치만 하는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났고요. 그러니까요. 지났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마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 관심사 중에 하나가 종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까? 이낙연이는 벌써 이낙연 전 총리는 딱 거기다 짐을 발라가지고 여기는 내 지역이야 하고 지금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한국당에서는 뭐 또 다른 분이 더 좋은 분이 지금 모시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황교안 대표가 왜 이런 데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나요? 어떻게 보세요? 논리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나 하면 예. 그 황교안 대표 문에 자세한 그 말과 그 문제와 관련한 자세한 말을 다는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는 뭐냐면 당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겠다. 아, 자기가 당 대표인데 무슨 당이 필요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맞네요. 그렇네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딱 자기가 그런 문제는 자기 출마하는 문제까지 공관위원회 맡겨놓을 일이 아니죠. 물론 그 사람이 어디 출마하겠다는데 당에서 다른 이의가 있다면 그것도 뭐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물론이죠. 예,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제대로 할 필요가 있죠. 저는 제가 장 대표님한테 그런 걸 물어본 것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또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국민들도 그 판단을 보고 저 사람의 무게를 들어보고 저 사람의 그릇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자꾸 간보기 하다가 간철수가 된 거예요. 안철수가 망한 게.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으로부터 이 지지받는 지도자가 되려 그러면은 어려운 일에 나설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고우면하면 안 됩니다. 황 대표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또 뭐 어떻게 되든 그건 놔두고라도 종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종로 출마한다 딱 말해야 됩니다. 특히 또 이낙연 씨가 나오면 이래야 됩니다.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말이야. 아주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거들내는데 1번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2번이 이낙연 총리 아니냐. 이낙연 총리는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야죠. 딱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당대표 이런 사람들은 지역에 지원 유세 다녀야 한다는데 아니 황교안 대표가 지원 유세 다니면 얼마나 표를 얻습니까?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요. 그게 선거운동입니다. 그럼요.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당 대표가 그 지역에 출마하면 그 지역 그 현안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모든 말이 전부 다 그 당의 입장을 표명하는 언론에 다 그렇게 보도됩니다. 그래서 지역 선대위원 그 비례대표인가? 그거 해가지고 선대위원장 맡아 전국으로 돌아다닌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지 누가 그걸 평가를 하겠습니까? 과거 그 신민당 돌풍도 보셨잖아요. 그때도 DJY에서 그때 이제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 아니었습니까? 그 종로에 나가서 아주 그냥 치열하게 붙었잖아요. 그때는 뭐 일부 2인 뽑을 때니까 이종찬 씨하고 붙었지만 결국 됐지만 어쨌든 이민우 씨가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종로에서. 그래갖고 신민당 돌풍이 일어난 거고 결국 민주화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왜 그렇게들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뭐 리얼미터 일부 평론가들은 조작미터라고 잘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한국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까지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대통령 지지율도 물론 저는 이렇게 추락한 것이 이 검찰 인사 그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보지만 대통령 지지율도 40%대로 뚝 떨어지면서 중반으로 그래가지고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이제 뒤바뀌었어요. 한 3주, 4주간은 긍정평가가 높다가 이런 결과로 보면은 앞으로 한국당이 정말 변신을 제대로 하고 통합만 잘 이뤄가면 그런데도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네 통합원이라고 그런 정도만 되면 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실히 이길 수 있도록 해야죠. 저는 확실히 이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당도요. 특히 황교안 대표도 자기가 무슨 뭐 특별히 그 사람이 어디 뭐 아쉬운 부분이 있겠어요. 그렇죠. 황교안 씨가 그만큼 해내느냐 안 해내냐와는 별개로 그 사람도 정말
이분은 이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또 얘기하죠. 이기지 못하면 또 자기 정치 생명도 위태로워요. 밑에는 뭐 아니라 끝난다고 봐야죠. 끝난다고 봐야지. 책임지고 물러나면 또 끝이죠. 물러나야 되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혁신도 하고 통합도 하고 하는 방향으로 저는 황교안 씨가 이렇게 나가려고 봅니다. 뭐 총선까지 변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저는 총선을 앞두고 뭐 사면복권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뭐 형집행정지로도 나올 수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뭔가 메시지를 내지 않겠느냐. 어떤 형식으로든 그뭐 변호사를 통해서든 누구들을 통해서든 저쪽에 우리 공화당에서는 뭐 홍문종, 조원진 서로 뭐 메시지 받았다 하니까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정부가요 정말 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석방해야 됩니다. 지금 3년째 돼가지 않습니까? 또 석방해야 되고 저는 또 석방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구정 때 석방했으면 좋았는데 이때는 안 됐으니까 3.1절 때는 아마 저는 석방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오시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거예요. 총선인데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정치적인 감각이 또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냥 입 딱 다물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까지 행위로 볼 때는 입 다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입 다물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팔고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뭐 통합하라 말도 안 하고 하지 마라 말도 안 하고 저는 아마 가만히 있지 않겠나. 그 사람 성격이. 그러시군요. 저는 근데 뭔가 메시지가 그것도 나오지 그나마 않겠나.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 이 총선과 관련해서는 정치를 정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치에 좀 문화재라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봐오셨는데 총선 결과 예측을 한번 딱 똑바로 한번 해보세요. 예, 야당이 이깁니다. 아, 이깁니까? 예, 몇 석이나 얻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야당이 반문 세력이 전 야당이 300석 중에 아니 여당이 이게 이제 다당제이기 때문에요. 한 당이 150석 이상을 갖기는 어려워요. 아, 물론이죠. 그런데 반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반문 세력이 저는 이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가 중요합니다. 경제가 중요한데 지금 실제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설사 여론조사나 이런데 표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안 찍거든요. 이 경제가 어려운데요. 이거는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로부터도 불만, 부자들로부터도 불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당장 살기 힘드니까 이 정권을 싫어하고 또 부자들은 어떠냐, 특히 부자들 중에 기업인들 아십니까? 기업을 하기 싫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선 경제성이 재산이 맞지 않았어도 기업 할 수 없어서도 안 하지만 뭐 조금만 하면 약간 하면 그냥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무슨 최저임금법이나 이런 걸 강화해놔 놓고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것은 기업하는 사람들이요 어지간하면 문을 닫겠다. 안 그러면 해외로 나가겠다. 나라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당 뭐 집권당이 아닌 정당은 다 야당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민주당 외에도 4+1 정의당, 민평당, 대한신당 이런 것은 다 여당이라고 봐야 하거든. 지금 그럴 때 됐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비슷하고요. 지금 손학규 바른미래당도. 그러면 이 4+1 연합체가 150석을 못 얻는다. 저는 못 얻는다고. 그러면 야권이 한 150석 얻는다. 저는 하여튼 야당이 특히 정의당 또 이쪽 당은요 좀 있으면 또 야당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의당은 조금 다른데 선거 때 되면 또 문재인 정부 비판합니다. 지난번에 선거제 때문에 따라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칠 때 저는 야당이 이기고 야당이 이기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으로 갑니다. 일단 총선 얘기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